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 남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랑감입니다. 의사 집안, 남편도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못생겼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예인 뺨치도록 잘생겼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조리있게 잘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낸 그 다음날 남편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남편은 처리할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첫 번째는 남편과 같이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연관계 같습니다. 연애 중에 우연히 남편 카톡을 봤었습니다. 모임 단톡방에서 그 간호사는 바쁘신가 개인톡을 안 보시네요. 목요일에 회식 오시나요? 남편은 회식 불참, 약속 있습니다. 개인톡을 안 본다는 건 따로 연락을 했다는 건데 친밀한 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라진 뒤에 발견된 처음 보는 남편의 차가 있었습니다. 쇼핑백, 옷들, 이불 등 신혼집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차 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왜 나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냐?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좋답니다. 아직 젊은데 결혼 한번 실패한 게 뭐가 대수냐고 괜찮다고 늘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제 이혼의 상처를 보듬어준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고마웠습니다. 제 스스로 가장 치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남편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남편은 근무 중에도 외과 근무표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며 연락을 되게 잘해줬고 누가 어떤 증상으로 와서 몇 시에 접수를 했다며 모든 일과를 보고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남편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교통사고 환자 유족들이 의료 가실이다, 소송하겠다 이러고 있어. 오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았어. 남편이 의료소송에 걸려서 법적으로 휘말리게 생겼었죠. 혹시 남편의 잘못으로 밝혀진 걸까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떠난 걸까요? 이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라면 뭔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 중에 남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남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묻더니 병원에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근무표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관계자가 말하길 여기 병원 외과에서는 근무표를 안 쓴답니다. 그러고는 제 차 땡땡땡 선생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나오는 충격이었습니다. 퇴근한다면서 이 병원 2층에서 내려왔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이 바쁘다고 병원에서 만난 것만 수십 번입니다. 심지어 대학병원 간호사인 제 친언니조차도 의사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일상적으로 수술실이나 병원에서 쓰는 의학 용어들을 유창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조카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뼈가 부러진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니까 깁스할 정도는 아니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진짜 진료를 봐주던 의사가 깁스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실제로 같이 일하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만나게 된 동네 모임 친구들도 모두 남편을 의사로 믿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다는 간호사도 동네 모임 단톡방에서 만난 거고요. 그 간호사는 진짜로 근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간호사가 있냐고 물었는데 검색되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모임 단톡방 회원들은 오프라인에서 그 간호사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본 적 없다는 그 간호사는
왜 남편의 거짓말을 도왔던 걸까요? 꼭 만나고 싶었지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사라졌을 당시에 실종 신고를 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이 계속 안 된다면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요. 근데 경찰 연락은 또 받더랍니다. 허무하게도 경찰을 통하고서야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 대체 뭐냐? 진짜 직업이 뭐고 대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거기 병원에서 근무는 안 했지만 면허는 있어. 의학전문대학원 나왔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라고 지금 뭐하냐? 백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로 일을 한 건 아니라며 방사선 쪽에서 사진 보고 판독하는 업무를 했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남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의 교수로 일하고 계신다. 할아버지도 의사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다. 우리 집은 의사 집안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중 누가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사실 할아버지가 친일파여서 그 라인을 타서 모아놓은 재산이 그때부터 많았다고.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만 탄다며 비즈니스도 타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폐쇄공포증이 생겼다고 했고요. 본인이 상위 1% VVIP라는 남편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신혼집인 매매가 100억대 저택을 구입했다고 했었습니다. 그 저택도 직접 찾아가서 신혼집을 여기로 예약했다고 몇 호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안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입주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 아버님께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말이죠. 아버님 성함을 말하고 다시 물어보지만 빈집이랍니다. 애초에 신혼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집을 계약한다며 혼인신고부터 해버린 남편이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남편의 거짓말들을 시부모님은 알고 계셨던 건지 청첩장에 적힌 시댁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시부모님은 상견례 장소에서만 만났을 뿐 시댁은 처음 갑니다. 하지만 청첩장에 적힌 주소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커녕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대체 왜 시댁을 안 갔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겁니다. 남편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자기 집에서 저를 싫어한다였습니다.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지속해서 했었고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제가 괜히 연락하면 욕을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력가 시부모가 평범한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며 남편은 시부모님과의 연락을 막아왔었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 때 본 시부모님도 진짜일지 의문이 들어 역할 대행 업체들에게 결혼식 영상 속의 시아버지 사진을 보냈습니다. 동일한 인물로 아버지로 대행할 사람을 섭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고 약속된 장소에 시아버지라고 믿었던 그분이 왔습니다. 남편이 왜 가짜 아빠를 섭외한 건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결혼식 패백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 안 나냐고 날짜까지 얘기해도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화를 거부했고 기획사에서 부모 대행을 하는 일을 한 것뿐이랍니다. 결국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사기꾼이죠. 그동안 남편과 사랑했던 시간조차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환자를 위해서 열정을 다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모습과 꿈만 같던 신혼집이며 덕담을 말하던 자상한 시부모. 제 행복했던 날들은 남편의 거짓말로 짜여진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줄만 알았던 결혼식은 생애 가장 끔찍한 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름, 나이 말고는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화나는 게 네가 안 속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속은 거잖아. 병원에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때까지 몰랐어?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라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와 결혼한 이유가 대체 뭘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혼수 주문서를 보다 진짜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프로필을 보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게 있고 대화명에 몇 월 며칠에 어디 예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호텔 예식장 측에 전화를 했었다. 예식장에서 말하길 아들이 와서 상담만 받고 갔다고 했다. 계약을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난 결혼한 것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사실조차 몰랐답니다.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하길 그쪽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니 알아서 하세요. 랍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남편의 요구는 터무니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주변에서 받는 게 있으니 모피와 가방 하나를 받고 싶다 라면서 저에게 모델명까지 보내줬었습니다. 1,700만 원 가방을 보내주더니 이 정도 되는 걸 해오라고 했었습니다. 첫째 형수가 어디 그룹 계열사 딸인데 어마어마하게 해왔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형편이 안 돼서 명품 예단을 못한다고 했지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 호텔에서 결혼하자는 말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수준에 맞춘 혼수 준비로 허리가 휘청했습니다. 가구 가격만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입 가구를 사야 된다며 그런 가구가 아닌 걸 써본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날린 결혼 비용만 4천만 원입니다. 단 하루뿐인 호화로운 결혼식을 위해 허망하게 날린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돈 때문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고가의 혼수를 챙긴 것도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걸까요? 경찰을 통해 연락이 되었을 때 남편은 너랑 내가 진짜 결혼이란 걸 할 줄은 몰랐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다. 랍니다. 전 남편에게 넌 내 인생을 망쳤다. 우리 가족을 망치고 나를 망쳤다.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은 네 인생을 망쳤다 그랬지.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망쳤다. 내 손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네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랬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인생이 망가진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큰 거짓말을 용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다면 왜 모습을 감춘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실제로 3년간 일했다던 물류센터도 가봤습니다. 사정을 대충 얘기하고 근무를 했던 게 맞냐 물으니 3개월 전까지 나오다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남편과 같이 일했던 물류센터 직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직원분이 말하는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자기는 수의사라며 어떤 동물병원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일하는 곳이 저기다 라며 얘기를 했답니다. 수의사인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한테 싼 선물은 자존심이 상해서 해주기가 싫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메워야 자기 생활이 된다고 했답니다. 물류센터 직원이 아는 남편은 투잡을 하는 수의사였습니다. 성실했지만 뜻밖의 이유로 그만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난리가 났었다며 되게 비싼 패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여자친구를 위해 투잡까지 하는 사랑꾼 수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진실은 다니던 대학에서조차 제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학 동창분들을 만났고 대학 동창분들이 기억하는 남편은 또 달랐습니다. 그분들이 말하길
집이 못 살거나 부족해 보이진 않았다. 아버지가 미국 쪽에 요트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마지막에 연락할 때쯤에는 외제차를 뽑을 거라고 했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의 남편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동호회 멤버인데요. 동호회 사람이 말하는 남편은 결혼한 상태로 알고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애가 있다고 한 거랍니다. 전 그 말을 듣고는 동사무소로 찾아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본 결과 결혼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진짜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겁니다. 짓궂은 놀이라고 웃어넘기기엔 받은 상처가 너무도 깊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역겨운 그 남자는 진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가도 교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지만 부모님이 애써 마련해준 결혼자금을 날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 당일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시아버지 핑계로 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 준비한 혼수와 옷들, 분명 신혼집으로 보낸 제 물건이 어이없게도 남편의 차 안 가득 구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일부는 중고로 판매하려다 들키기도 했습니다. 증거도 있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친족 상도례 때문에 절도, 사기 등 제3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부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충분히 상처받았고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결국 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도 어려우니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혼인 취소 재판이 열리는 날조차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다시 또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기억을 더듬어야 합니다. 뭔가를 제 손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얼른 해결이 돼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올린다 해서 해결되는 건 없지만 이렇게나마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내니 조금이나마 후련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5년차, 남편과는 동갑이고 4살인 딸아이가 있습니다. 1년 연애 후 능력은 없었지만 착한 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혼자 사시니 모시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 2년이라도 갖고 그 뒤로 모시고 살자 했고요. 그렇게 결론 짓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 때, 결혼식 때는 시아버지도 오셨어요. 상견례 때 양가 모두 거칠에는 생략하자며 예물, 예단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 자꾸 전화가 와서 예단비는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냐며 하도 말씀하시기에 500만 원 줘버리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500 줬더니 이 돈으로 너네 예물하거라 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돌려줬네요. 원래 제 돈인데 말이죠. 그때 그냥 끝냈어야 됐는데 멍청하게 지금까지 왔네요. 시어머니가 1,700만 원 해주고 저는 혼수해 가고 남은 건 대출받아서 신혼집 얻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 모시기로 했는데 안 모셨다며 술 먹을 때마다 시비를 걸어 싸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없었던 제사가 결혼하니 생겼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깜밤, 남편이 없을 땐 생밤을 주며 밤을 까라고 하고 명절에 술 마시러 나가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큰소리 친다 생각하고 어머니 친정 제사까지 같이 지내줬는데도 지랄을 떠니 그때부터 사내만해하다 이혼하기로 했는데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평소 워낙 사이가 안 좋아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어쩌다 딱 한 번이 그렇게 됐네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은 전혀 없었어요. 원래 몸이 안 좋아서 임신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임신이 된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 이후로는 더 이상 못 낳을 거라 했습니다. 조산기가 심해 거의 10달을 누워서 지냈어요. 밑을 묶는 수술을 했고 툭하면 배가 돌처럼 굳어버려서 저는 아이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입원을 반복하며 10달을 버텼습니다. 10달 동안 통틀어 남편은 한 달 정도 들어온 것 같네요. 밤에 하는 일이라 사무실에서 잔다 하면서요. 저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몸의 변화와 급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나쁜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때문에 버텨냈어요. 저 때문에 빚도 못 보고 갈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애 낳을 때 보호자가 있어야 하니 남편이 와서 사인하고 애 낳았습니다. 애가 나오면 달라질 거란 기대도 조금 했어요. 하지만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애 낳고 아이 목욕 하나는 해줬지만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를 보느라 지금은 허리 디스크에 무릎도 수술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반짝 잘 되던 일도 쉽게 돈을 버니 흥청망청 쓰고 다니고 집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했는데 망해서 빈털털이 됐어요. 빚은 불어나는데 먹고 자고 싸는 일을 가장 잘하는 놈이라 힘든 일은커녕 쉬운 일만 찾아다녔죠. 그러다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기에 큰맘 먹고 거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산 지 한 달쯤 같이 아이 목욕시키고 방에서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미끄러져 아이가 살짝 다쳤습니다. 잠깐 빨개진 정도였는데 갑자기 미친년 18년 이러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살다 그런 욕은 처음 들어서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바로 짐 싸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욕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라 용서해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싸울 때마다 욕하고 냉장고 찌그러뜨리고 저를 밀어서 뒤로 나자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진단서 끊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또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알바와 쇼핑몰도 했지만 큰 수입이 없었던 저는 남편 없이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고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욕먹으며 참은 세월이 5년, 빚은 5천이 됐고 여전히 백수에 먹고 자고 싸는 일을 가장 잘하는 놈이네요.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으니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 카드로 생활하며 현금 서비스 받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빚이 커졌어요. 빚을 내어 빚을 갚고 다시 빚을 받아 생활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연체가 되니 엄마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 때 엄마 가게 번호를 썼는데 국민카드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내 딸이 그러고 사는지 모르셨으니 놀라 자빠지셨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애들 빚이 이렇게 생겼다. 이제까지 참았던 거 다 울분을 토하시며 생활비를 갖다 줬으면 카드를 쓰겠냐. 속옷도 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우리 딸이 자기한테 쓴 거 하나 없는데 빚이 어쩜 다 딸 명의로 되어 있냐. 갚아줘라. 이러면서 막 따졌어요. 애 키우고 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며 사이 때문에 생긴 빚이니 해결하셔라 했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네가 쓴 거 맞냐고 울고불고. 원래 여우짓의 끝판왕인데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서 잘 안 울잖아요. 불리하면 툭하면 울고 나는 세상 멀쩡 아무것도 몰라. 버스나 지하철도 혼자 못 타. 늘 나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김없이 또 우네요. 빚이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고 난 돈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새들 게 뻔하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고 이혼하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한테 2천 달라 하고 저희 엄마가 나머지를 해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2천 해주셨어요. 저희 집은 올 4월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보증금 치르고 남은 돈에서 3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2천으로 급한 불 끄고 애가 있으니 서로 참고 빚 갚자며 이혼 얘기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사이 남편은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 가져다 줬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빚과 고정지출 합쳐서 320인데 택도 없죠. 여기에 먹는 생활비며 또 당연히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 무릎 수술하고 허리에 디스크 주사까지 맞고 있던 중이라 일은 엄두도 못 내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새우 400만 원을 벌고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또 욕을 합니다. 집에 가면 7시, 늦게 가면 9시입니다.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면 12시입니다. 자기 전에 집안일을 하고 자면 새벽 1~2시고요. 애 재우다 같이 잠들면 새벽 5, 6시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출근하기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욕을 하네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돈 못 벌어도 욕을 해도 아이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제 인생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새끼랑 살다가는 더 빚만 늘고 애도 아빠한테 배울 게 없고요. 애 앞에서 욕하고 애 보라 했더니 과자 주고 하루 종일 밥도 안 주고 지는 자빠져 자는 놈이에요. 무늬만 아빠인 놈이라 애한테 더 안 좋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지도 지겹답니다. 이혼하자 하면 자기가 애 키우겠다고 하는 놈이 이번엔 진짜 할 것 같으니 발뺌하네요. 그래서 아이와 빚과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빚 갚을래, 애 키울래 하니까 네가 엄마 맞냐며 또 거품을 묻니다. 자기는 갚을 돈이 없으니 애를 키우겠대요. 네 같은 쓰레기한테 내 딸 주면 또 방치하고 너는 엄마나 친구들한테 애 맡길 거 아니냐고 줄 수 없으니 빚 갚아라 하니까 줄 돈이 없다네요. 다달이 돈 줄 테니 저보고 애 키우랍니다. 지금도 돈 없다고 배째라는 놈이 이혼하면 다달이 준답니다. 말인지 방군지. 저 얘기하니까 남편의 친구도 비웃네요. 그 친구가 다달이 준다는 말 절대 믿지 말고 남편이 빚 해결하게끔 하래요. 이혼해도 양육비조차 안 줄 놈이라고. 초딩 때부터 절친인 남편 친구가 봐도 이 정도니 말 다 했죠. 결론은 저번 주 금요일에 이혼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있으니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네요. 그 기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없고 내가 나가든 제가 나가든 해야 되는데 매달 빚과 고정지출 합쳐서 320인데 저는 고정 월급이 아니라 프리라서 매달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빚을 혼자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친정집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빚은 제 명의이니 제가 집을 나와서 빚 먼저 빨리 갚고 다시 아이를 찾아올 생각 하는데요. 친구들은 그냥 아이 찾을 생각 말고 제 인생을 찾으래요. 지금 사는 집 빼서 아이랑 남편이 어찌 살던 상관 말고 빚의 일부를 갚으라고요. 집 빼면 알아서 엄마 집으로 갈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엄마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바뀌고 사는 집까지 바뀌어버리면 애가 못 견뎌낼 것 같아요. 친권 안 주고 얼른 빚 갚고 제가 찾아올 건데 그동안 애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제 현실이 참 슬프네요. 당당하게 내 아이 데려와 보란듯이 잘 키우고 싶은데 빚과 아이를 다 맡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삼촌 해주기로 했으니 받고 아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려요. 친정 이사할 때 집값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대출받아 이사 갔고 엄마가 갚아주신다 해도 미안해서 그 돈 못 받아요. 엄마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불 앞에 서서 일하시고 아빠는 폭염에도 땡볕에 밖에서 일하세요. 근데 잘 사는 모습도 못 보여드려 너무 죄송한데 사위가 생활비 안 갖다 줘서 생긴 빚을 어떻게 갚아달라고 하겠어요. 제가 남자 잘못 선택해서 생긴 일이니 제가 마무리 지어야죠. 애를 키우더라도 친정에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 오늘 저희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말은 저를 공주같이 떠받들어 모셨답니다. 그리고 1,700을 준 게 아니라 3,000을 줬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거랍니다. 시어머니는 3,000 줬는데 그놈이 중간에서 감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카드빚 만든 게 자랑이냐고, 자기 아들이 썼다는 증거 있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대뜸 쌍욕을 퍼붓더래요. 진짜 미친 거죠.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어디다 욕을 하냐고 하다가 같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했다네요. 그 애미에 그 자식이라더니 애미나 자식이나 욕부터 하는 건 똑같네요. 뭘 보고 자랐을지 뻔합니다. 엄마는 무슨 좋은 말을 들으려고 전화를 하셨는지 엄마를 이런 상황까지 겪게 만든 제 탓입니다. 400을 뭔 수로 버렸냐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려요. 저는 분양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합니다. 많이 벌 때는 5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못 벌 때는 일비라에서 하루 10,000원씩 30만 원 받기도 합니다. 격차가 너무 심해서 빚과 양육을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분양업의 특성상 한 달 내내 못 쉬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3주 만에 한번 쉬고 법원 가서 이혼 접수하고 온 거예요. 제가 아이를 데려오기 힘든 이유가 직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고 일찍 끝나면 7시, 보통이 9시라. 그래서 빨리 빚을 갚고 조그만 월세라도 얻어서 아이를 데려와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빚 갚은 후에는 하원도우미라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테니 그 쓰레기한테 내 딸을 영원히 맡긴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까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글을 써보는 게 몇십 년 만이네요. 그 정도로 절실합니다. 남편에게든 저에게든 조언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26이고 남편은 29입니다. 현재 생후 16일 된 아들이 있고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남편 중학교 때 이혼하고 현재 서로 다른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계신 상태예요. 저희는 시아버님 댁에서 시댁살이 중이고 내년 말에 분가 예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시어머니랑은 첫 만남부터 별로였어요. 원래는 타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신 지 몇 달 되셨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지금 사는 곳이에요. 아직 타 지역에 계실 때 저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면 나중에 결혼 허락 안 할 거라는 둥 막무가내로 그러셔서 딱 한 번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지역에 내려오셨는데 당시에 저랑 남편은 결혼 전제로 동거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무실 데가 없으시다고 하루만 자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마지못해 하룻밤 재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데 이제 사돈이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시아버님이 같이 사시는 분이 베트남 분이신데 한국 음식을 못 하시다 보니 김치랑 이것저것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 것만 보내기가 뭐하니까 어머님 것도 주셔서 어머님한테 김치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단 말은 한 번을 안 하고 엄마가 담궈준 김치를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아주버님이랑 형님네한테도 보내줘야겠대요. 혼자 먹기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어머니 김장 하시느라 고생하셨겠다는 말에 야, 식당 하면 이 정도는 다 해. 원래 이 정도 양은 하는 거야. 식당에서 쓰는 김치는 사서 쓰거나 아줌마 써서 담궈요. 이건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직접 배추 따와서 담그시는 거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저랑은 안 맞아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안 좋게 헤어지셨는데 아버님께서는 워낙 누구 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님은 만나기만 하면 얼굴도 모르는 누구 욕에 심지어는 제 앞에서 아버님에 대해서 성적인 비하를 하세요. 베트남 여자가 젊으니까 성적으로 잘해줘서 좋은가 보지?
니네 아빠가 하도 밝혀서 아이 지운 걸 7번인가 8번을 했다는 둥. 함께 있으면 최소한 즐겁진 않아도 불편하진 않아야 하는데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숨이 막혀요. 어버이날에는 자식들한테 서운한 게 있으셨는데 그 전날에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 부부 그리고 아버님 아주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 왕따 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버님네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먹은 건데 왜 아줌마랑은 6이서 밥 먹고 나랑은 아저씨랑 같이 밥 안 먹냐며 다음날 찾아온 저희 부부 앉혀놓고 화내고 아주버님네 부부 욕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만삭이었는데 애기 낳으면 당당하게 아버님 집에 애기를 보러 왔다 갔다 하셔야겠대요. 오셔서 저 미역국도 끓여주고 애기도 봐주겠다고요. 남편이 거절했어요. 그건 아니다. 집에 아줌마도 있고 와이프도 어차피 도움이 쓸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아기 보고 싶으면 우리가 아기 좀 크고 나면 자주 찾아오겠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진짜 정말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화난다고. 이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아빠는 자식들이랑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야 하냐고. 아빠가 트럭에 치여서 뒤졌으면 좋겠다. 아빠 빨리 뒤지라고 기도할 거다. 저주를 퍼부을 거다. 만삭인 제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저찌 나가서 밥을 같이 먹고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같이 살 때 쌍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고 칼부림까지 했는지 아냐면서 또 아버님 욕을 막 하기 시작해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게 만날 때마다 항상 반복이에요. 누구누구 욕으로 시작해서 화내시다가 욕하시다가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래도 상식 있는 척은 하셨는데 이젠 그냥 대놓고 저러시네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9일날 수술로 아기를 낳았어요. 어머님이랑 양가 가족들이 당일날 왔다가 제 얼굴은 못 보고 아기만 보고 가시고 다음날 제가 움직일만 해서 어머님이 보러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남편한테 저 퇴원하면 일주일이라도 본인이 산후조리 해줄 테니 집으로 오래요. 제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절했고요. 다음날 어머니가 오셨는데 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저보고 왜 싫은 거냐며 어제 수술해서 아기를 낳아서 앉아있기도 힘든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하세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똑같이 재혼해서 사시는 거여도 아무래도 베트남 아주머니는 여자분이다 보니 저는 아기 수유도 해야 하고 유축도 해야 하는데 아저씨가 계시는 어머님 댁보단 저희 집이 편할 것 같다. 막 화내세요. 아저씨가 더 편해야지. 왜 아줌마가 더 편하냐고 하네요. 또 우셨어요. 남편은 또 가만히 있어요. 저는 벌서듯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결국은 또 아버님 욕으로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제가 오빠가 똑바로 반패막이가 되어줘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하니 어제 저녁에 전화할 때 거절하지 않았냐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가 오셔서 나 잡을 때도 오빠가 잘 얘기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오빠네 형은 싫은 건 싫다 단호하게 거절도 하고 할 말 다 하는데 왜 오빠는 그게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자기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면 엄마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까봐 못 그러겠대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이번 5일하고 조리원 7일을 하고 아기 12일째 되는 날 퇴원을 했어요. 다음 날 전화 오세요. 아저씨랑 넷이 아기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남편이 거절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전화 오세요. 내일 아저씨 없으니까 아기 데리고 집으로 오던지 아니면 본인이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집으로 오시겠대요. 여기까지가 어머님이랑 있었던 일들 중 비중 있게 생각나는 것들이네요. 그 외에도 대화법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저한테 손가락질해가며 저희 엄마를 너네 엄마라고 하시지를 않나. 연애 초기에는 점을 보고 오셨는데 두 며느리 중 한 명이 아들하고 자기 사이를 갈라놓는다더라. 근데 그게 큰애네인 것 같다 하시더니 그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조금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 며느리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하십니다. 남자에게도 그렇지만 출산이라는 게 여자한테 진짜 힘든 거구나.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기 낳고 16일째인데 아직까지 밑에서는 피덩어리 오로가 울컥울컥 나오고 가슴은 땅땅 불어서 아프고 꼭 화상 입은 것처럼 쓰라립니다. 10달 동안 벌어졌던 뼈마디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수술 끝나고 눈을 딱 떴을 때 3일을 고통에 잠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웠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울고 서서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발을 땅에 디디면 그 순간에 내장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고통이 느껴지고요. 수술 부위는 아물었지만 아직도 아프고 아랫배도 고통스러워요. 무엇보다 변한 내 몸과 유축기로 모유를 짜낼 때마다 이젠 여자가 아니라 무슨 소가 된 기분이에요. 퇴원하고 나서 끼니를 잘 못 챙긴 탓인지 스트레스 탓인지 모유는 자꾸만 말라가고 49kg에 임신해서 52kg의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은 46kg 나갑니다. 초반에 몸무게 왕창 빠지는 건 무게가 많이 늘었던 산모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축 처진 내 배를 볼 때마다 언제쯤 들어갈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아기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 자꾸 불안하고 아기를 케어하는 것 외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나와 아기만 돌보기에도 너무 벅찬데 말이죠. 이런 문제들로 남편이랑 어제 크게 다퉜습니다. 어머니가 또 전화하셔서 난 아기가 보고 싶고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집으로 가겠다 하셔서 남편이 그럼 토요일에 아무도 없으니 그때 오시라 했다네요. 그냥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서 울고 있었는데 저보고 왜 우냐고 달래주더라고요. 구구절절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랑 성격 너무 안 맞고 나만 생각하기에도 벅찬데 어머니는 너무 막무가내이고 그런 게 나는 버겁다. 같이 있으면 즐겁지 않고 불편하고 숨 막힌다 했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해주겠다 하다가 제가 오빠도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왜 다 어머님한테 휘둘리는지 이해가 안 가고 가만 보면 어머님이랑 약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화를 냈더니 자기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며 자기도 바보라서 참고 있는 거 아니다. 어디까지 이해줘야 하냐 소리치는데 제가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짐을 싸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넌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큰형수도 너 보고 마음에 쌓아두면 너만 힘들댔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 그냥 엄마가 집에 오는 게 싫은 거 아니냐.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엄마가 아빠 재혼한 집에 아기 보러 오는 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다. 내가 보기엔 넌 산후우울증이다. 나도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것만 하냐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짐 싸다 말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고 너무 억울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서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폭의 차이가 큰 법인데 누구는 그냥 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저한테는 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흘리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제 탓이 되는 걸까요? 옆에서 물티슈 뽑아주면서 또 저 얘기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넌 내 말은 다 틀리고 남들 얘기는 다 맞으면서 대체 왜 나랑 결혼했냐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화만 내지 말고 해결책을 줘야지. 전 화만 낸대요.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굴 때 적당히 거절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거절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으면서 제가 해결책을 안 줬대요.
시어머니 성격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막무가내이고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면 또 다음이 생겨요. 그냥 저희가 해드린 선까지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하나 해드리면 계속해서 생겨요. 이런 막무가내로 구시는 거나 대화법 자체가 저랑은 너무 안 맞고 저는 이런 성격이 너무 버겁고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냥 너무 막막해요. 답답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애기랑 도망가고 싶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싫어요. 식욕도 아무 욕구도 없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제가 산후우울증이라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아님 시어머니가 견디기 힘든 게 제가 너무 인내심이 없는 걸까요? 남편한테는 백날 얘기해봤자 속이 너무 답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씁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남편에게 보여줄 거예요. 제발 조언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대로는 제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먼저 37살의 대전 사는 남자입니다. 일찍 결혼하여 결혼 11년 차입니다. 큰딸 5학년, 둘째 딸 3학년, 막내 아들 7살, 이렇게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직장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살 연상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서없이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큰 사건인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반복적인 문제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 아직도 아내와 관계를 자주 갖고 싶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 참는 게 가장 힘듭니다. 와이프도 직장에 다닙니다. 맞벌이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받아달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얼마 전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요구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말도 없고 대화하기가 싫고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한 달 만에 관계를 갖기로 합니다. 아내 퇴근 후 기분 좋게 애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씩 하고 제가 애들을 재웠습니다. 왜냐? 아내가 재우면 그냥 잠들거든요. 애들 잠든 시간 9시쯤이었습니다. 벌써 아내의 얼굴엔 졸음과 피곤하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데 씻지도 않고 와서는 옆에 누워 하는 말이 피곤하니까 대충 하려면 빨리 해 이럽니다. 서로 분위기 그리고 배려가 중요한데 모든 게 저에겐 짜증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터치도 못하게 하고요. 그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마다 내가 안 하고 만다 하고 서로 그냥 잠에 듭니다. 그날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자기 9시밖에 안 됐어.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받아들여?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라고 했더니 한숨과 짜증 섞인 말투로 할 거면 빨리 하고 말 거면 마라. 그 말에 제가 분노에 차서 그 방에 있던 행거에 옷 다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욕하면서 야, 내가 바람을 피면 폈지 너랑은 다시는 하자고 안 한다 하고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서로의 침묵이 이어졌고요. 이제 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내가 맞벌이라 힘든 거 알아요. 육아 케어에 지치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 분담해가며 도와줍니다. 쉬는 날 집 청소, 설거지. 평소 애들 준비시킬 때 야간하고 들어와서 졸린데도 애들 같이 준비시켜서 보내고요. 밥도 제가 일찍 퇴근할 때 해놓고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등 많이 도와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새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아내는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모임과 회식을 일주일에 2-3번은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들어오면 12시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기본이 새벽 2시에서 4시였습니다. 제가 3교대를 해서 애를 돌볼 수 없을 땐 근처 처형내 맡기고 놉니다. 제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연락하면 받지도 않고 왜 노는데 전화하냐며
나도 당신 놀 때 연락 안 하는데 이럽니다. 서로 대화해서 나가는 걸 좀 줄이고 시간도 조절 좀 하자고 대화하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거죠. 자기 놀 땐 늦게까지 쌩쌩 놀면서 집에 있는 날은 늘 피곤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술 먹고요. 물론 저도 술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얼마 전 아내가 친구랑 부산으로 1박 2일 갔다 왔고 다음 주는 1박 2일로 인천 여행을 간답니다. 아내는 친구가 애인 같아요. 저도 회사 생활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어느 정도는 즐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집사람의 개인 생활은 크게 터치를 못하지요. 얘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듯 해서 최대한 간단히 적어볼게요. 각방 쓴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면 제가 다가가니까 싫어하고 코 곤다고 싫어하고 3교대 특성상 새벽 출근할 때 알람 소리 깬다고 싫어해서 그냥 각방 쓴 지도 4년은 된 듯 합니다. 이 또한 문제지요. 가장 큰 문제는 제 성격상 아내가 잘못했든 제가 잘못했든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내는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아요. 성격이 좀 센 여자입니다. 한참이 지나 얘기 좀 하자고 하면 할 얘기 없다고 하고 풀자고 하면 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막말하고 싸울 때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그러하지만 이번엔 아주 심각합니다. 헤어지자네요. 애들은 어쩌냐고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대요. 누구나 그렇듯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아요. 내 새끼들이고 그것도 3명씩이나 되는데 말이죠. 아내가 방 하나 구할 돈 만들면 정리하자네요. 제가 싸울 때 그랬습니다. 이혼해. 대신 애들은 내가 키우고 10원 한 장 못 줘. 물론 진심은 아니었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전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풀고 싶습니다. 늘 이런 반복적인 싸움에 지치고 2년 전에 아주 심각하게 싸워서 이혼하려다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설득하고 차차 좋아지다 이번엔 또 심각하게 됐네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화해하자고 하면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제가 했다며 절대 풀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 싸우다 화나면 좀 심하긴 합니다. 고쳐야 하는데 화해하자고 하면 받아주지를 않고 제가 얘기해도 무시해버리니 다혈질로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고 회사 동료에게 말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아직 이혼 생각이 없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물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어요. 작년엔 여행도 보내주었고 올해 생일에는 다이아 반지와 명품 가방까지. 물론 여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내를 위해서 해줬던 거죠. 근데 여행 다녀와서도 여행이 즐겁다고 느낀 적 없대요. 아이들에게 치여서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 가나 봐요. 단둘이 가자고 한 적도 있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내가 예약할 테니까 부부상담센터에서 상담 좀 받아보자 라고 했더니 내가 당장 나갈게 하고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시간을 두고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기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고집이 있는 분이라 계속 두면 계속 갑니다.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 미운 마음도 있고 싸움도 잦고 스킨십, 부부관계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새 아이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조언 좀 주세요. 욕하셔도 좋고 훈계해 주셔도 좋고 위로의 말도 좋습니다. 추가, 댓글, 조언,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보면서 느끼는 게 많네요. 도와줍니다 라는 말은 제가 확실히 잘못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부부관계에 목숨 거냐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부부관계를 원한 것이고요. 셋째 낳고 제가 가서 정관수술도 했어요.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아 보인다 하셨는데 절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큰 명복은 아니지만 대기업 다니고요. 맞벌이는 사실 아이가 3명이니 제 벌이 가지고는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신 벽치기, 막말, 욕설 등은 안 할 생각입니다. 다짐해야죠. 5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서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해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혼전 임신으로 지금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0대 중반입니다. 연애는 3년 정도 했던 터라 성격상이나 그런 걸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나 지금까지도 아껴주고 사랑해줍니다. 주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요. 저는 결혼 전에 전문직을 다녔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그 분야에서는 직급이 좀 됐었지만 돈 욕심이 없어서 월급을 제 나이 또래가 받는 만큼 받았습니다. 빚이라고는 없이 살았고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오래 하셔서 금전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멋부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전문대 졸업 후 바로 취직해서 돈을 벌다 보니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썼지만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정신을 차리고 한 달 적금을 50만 원씩 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제 소중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남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아니 저를 만나기 전부터 빚이 있었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용납도 안 됐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전 임신 초기였고 남편이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잘 갚고 있다고 믿어달라는 겁니다. 남편 쪽 시부모님이나 아가씨는 다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뱃속엔 아기도 있고 어떡하나요? 제가 돈이 없던 게 아니니까 제 돈으로 일단 식을 올렸습니다. 여차저차 아껴서 준비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그때부터 저는 180도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알뜰살뜰한 사람으로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들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저를 더 믿어주시고 저를 복덩이라 부르십니다. 연애 시절부터 자주 찾아뵀었고 남편하고 싸우면 어머니랑 아버님 두 분 다 저에게 오빠랑 싸웠냐고 요즘 왜 안 오냐고 보고 싶다고 전화까지 하셨어요. 결혼 준비에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신혼여행도 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 오라며 제 손에 500만 원을 쥐어주신 분입니다. 임신 때도 수시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며 용돈도 자주 주셨고 생일이면 옷 사 입으라고 또 용돈 주셨고요. 아무튼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더 챙겨주셨으면 챙겨주셨지 안 챙겨주시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시부모님이랑 남편 섭하지 않게 챙겨주셨고요. 지금 사는 집도 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해주신 집입니다. 그래봐야 임대지만 그 임대 보증금 2천만 원 넣어주신 건데 남편은 그것마저 연애 시절에 저랑 3개월 헤어져 있는 동안 차를 바꾸고 싶어서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다네요. 전에 차는 경차였는데 저는 싫어한 적 없고 오히려 차에 정이 들었었는데 바꾸지 말라고 했지만 헤어질 각오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시나간다나 뭐라나 이해는 됩니다. 여차저차 결혼 후 축의금도 남편 대출 갚는 데 썼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남편을 되게 나쁘게 오해하실 것 같네요. 돈 관리를 개떡같이 했기에 나쁜 놈이긴 하지만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입니다. 남편 말로는 20대 후반에 다리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쉬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걸 갚지도 않았는데 아가씨도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오빠라는 작자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대출을 더 받게 되었답니다. 대출들은 다 저 만나기 전에 받은 거랍니다. 그러다 저를 만났는데 남편이 저한테 반한 겁니다. 데이트도 해야 되고 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무엇보다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빚도 갚아야 하지만 여자를 얼른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급했나 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착실하고 너무 잘 챙겨주는 다정함에 반하게 돼서 나이 차를 극복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잘 만났던 겁니다.
여튼 서론이 길었네요. 현재 남편이 월급 받는 거의 70%가 빚을 갚습니다. 거기다 임대비, 관리비, 보험비, 핸드폰비, 인터넷비 등 항상 빠져나가는 것들을 다 갚고 나면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그 돈 아껴서 여차저차 생활을 버텼네요. 아기 키우면 돈이 많이 든다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 알뜰살뜰한 게 몸에 배어서 나라에서 20만 원 주는 거 남습니다. 남편은 뭐가 예쁘겠냐마는 나름 내조도 해보겠다고 용돈도 줍니다. 물론 다 좋았을 때 얘기고 이제는 제가 터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참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남편이 퇴근해서 일이 힘들었다고 하면 들어주는 것도 짜증납니다. 남편이 아기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다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육아며 뭐며 너무 지치고 힘든데 말이죠. 남편이 집안일은 잘 도와줍니다.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안 합니다. 결혼 후에 쓰레기 한 번, 분리수거 한 번 제 손으로 버리게 한 적 없는 착한 남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도 남편이 힘들다 하면 편들어주고 항상 응원해줘야 하는데 빚도 있는 가장이라며 이제 저도 남편한테 빚이나 없으면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남편도 힘들다며 일을 관두고요. 애 아빠가 그것도 빚이 있는 사람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지금도 남편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글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전 육아 스트레스도 삼켜오고 남편 일적인 문제도 삼켜오고 금전적인 문제도 참다 보니 이제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워 보이고 사소한 거에 소리 지르게 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분노 조절도 오려는 것 같습니다.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애기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던데 말이죠.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대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속 시원히 다 얘기하고 격려받고 싶고 누가 저에게 다독거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한테 받는 거 말고요. 친구한테 얘기하자니 남편 욕이 곧 내 욕이 되는 거고 친정 부모님께 얘기하자니 부모님 속 무너지는 거 보기 싫고요. 또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예뻐하세요. 1등감 사위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마음 같아선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께 털어버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남편하고 싸우면 그렇게 빚이 있는 걸 시어머니께 말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남편한테 엄청 화내고 말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어머님 뵈면 다 말할 거라고 윽박질러 놨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데 시어머니께 말하는 게 너무 생각이 어린 건가요? 현재로서는 남편을 믿고 따라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구나. 이 말 들으면 여태 마음고생한 게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어린애가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조언 얻고자 끄적끄적 썼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